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동안의 순방 결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재확인을 하고 또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행히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며 두 나라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동병상련, 이시바 총리의 조언까지 더해져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을 불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숙청, 혁명 등을 SNS에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오해를 풀고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지켜내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반도체 기업 다음으로 정부가 기업 지분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지목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엔비디아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에서 조선업처럼 미국이 재편하는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결국 관세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의 관세율이 발효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정상회담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모디 인도 총리. It's really an honor to see you, and you've been my friend for a long time, and congratulations on having done a great job. Thank you. Thank you. 하지만 일찌감치 시작한 관세 협상은 미국 농축산물 수입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보복 관세까지 부과받으며 최대 관세 피해국이 됐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율이 미국 현지 시간 2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인도의 대미 수출량이 최대 70%까지 줄어들고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This is absolutely a shock. This 50%, 25% tariff and 25% penal tariff.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협상에 목을 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4차례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디 총리가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분쟁에서 모든 상대편을 박살냈지만 인도는 그러지 못했다며 되레 트럼프의 협박을 계기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नीति के आगे मोदी दीवार बन के खड़ा है. 대미 수출이 GDP 2%에 불과할 정도로 내수 시장 비중이 높은 점도 이유겠지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할수록 더 다급한 건 미국이 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모디 총리는 이달 말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푸틴 대통령도 올해 안에 인도를 찾아 정상회담을 할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개업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을 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데 이어 당일에도 PPT 160쪽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권성동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계기 등을 묻는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조사를 위해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3년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권 의원이 언급된 거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도 포함됐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지금 말하기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기소를 앞두고 오늘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남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앞서 특검은 내일 오전쯤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사건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서희건설 나토 3종 귀금속 전달 등 다른 의혹들도 추후에 조사할 전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면목동에서 가로등 분전함에 불꽃이 일어 일대 1,2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사이에는 또 화재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위 허공에서 불꽃이 일고 뒤이어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멀찍이 걷던 시민들까지 놀라 뒷걸음질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면목동 가로등 분전함에서 난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1,200여 세대가 1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분전함 근처 전선에 외부 물체가 닿으면서 불꽃이 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불길과 검은 연기 사이로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3개가 일부 탔습니다. 2시간쯤 뒤엔 경기 화성 전곡 산업단지에 있는 잉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이 전소됐는데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근처에선 A4 용지가 담긴 상자 5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져 한동안 통행이 막혔습니다. 21톤 화물차가 SUV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적재함이 열린 건데 상자 더미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1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세종 조치원읍에선 사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SUV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1층에 살던 주민이 급히 대피했고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2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YTN이 시공업체가 사전에 작성한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서를 입수했는데요. 집중호우 시 익사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와 강서구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 높이 차오른 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하수관로 보수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서울 염창동 맨홀의 사고 당일 모습입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발주처인 강서구와 작업을 진행한 시공업체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업체가 강서구에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입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이번 맨홀 작업의 위험 요인을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사다리를 이용해 맨홀 진입 시 추락사고 등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각 위험 요인에 대해 사고 빈도와 강도를 점수화해서 위험성을 평가했는데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 바로 작업 중 우천이나 호우 발생 시 고립이나 익사사고였습니다. 빈도는 12개 유형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고 강도, 즉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질식, 탈진 등과 함께 가장 클 것으로 봤습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강서구청도 이러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규정한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마련한 하수관로 작업 매뉴얼은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거나 하늘에 먹구름이 보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청은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는데 보수공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맨홀에 작업자 5명이 투입됐고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을 몰랐다거나 혹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작업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강서구청과 시공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최근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배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전후 안전보장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른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가스 시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폴타바와 수미 등 6개 지역이 타격을 입어 10만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고 3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등 곳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일부 잔해가 민간 지역에 떨어져 주택 여러 채가 손상됐습니다. Тому що дрони стали ключовим засобом. Ми вбиваємо 90% цілей на полі бою дронами.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석유 시설 공격도 강화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협상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유럽군 배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소속 유럽 국가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막는 게 전쟁을 시작한 핵심 이유라는 겁니다. продвиж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ТО и инфильтрация этой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Украину, это можно, наверное, назвать среди первопричин.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표단의 차기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러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에 매우 나쁠 거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당사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시간만 흐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과 압박 수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다음 주 선거 패배 분석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시바의 책임론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둘러싼 여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6월 도의원 선거, 그리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잇따라 패하자 퇴진 위기에 몰린 이시바 총리.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해 다음 달 2일 결과를 내놓습니다. 9月2日火曜日をめどに両院議員総会を開催する方向で両院議員会長と調整をしたいと考えて 이시바 총리의 책임이 얼마나 거론되느냐가 거취를 둘러싼 여론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민당 안팎에서는 아베파 의원들이 연루된 정치자금 스캔들도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런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패인 분석 보고 이후 조기 총재 선거 찬반을 묻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시바 지지파 일부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 국민의 평가를 받자고 주장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집권 자민당 내부 혼란 때문에 국정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泥試合をいつまで続けてんだと、いい加減にしてくれという思いであり、こうした協議が進まないのは相手の土台がぐらつき、一体誰とどのような責任感、期間感覚を持って議論すればいいのかが不透明であると。 조기 총재 선거가 실시될 경우 이시바 총리도 출마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혼동 속에 한일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거취는 다음 주 이후 어느 정도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성과도 있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해결된 숙제가 거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면했다, 선방을 했다,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측면이고요.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뭐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최악의 상황은 농산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담에서 언급되거나 갑작스럽게 돌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쪽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면 이제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쌀 개방이라든지 소고기 수입 같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모습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겁박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서라든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사실 원자력 분야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뭐 조선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뭐 투자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조선하고 원자력 분야거든요. 이 두 분야가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할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뭐 조인트 벤처, 뭐 펀드 조성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나라가 얼마 투자할 것이냐, 투자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관세 자체에 대해서 뭐 자동차 관세를 15%로 고정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따르면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후속 실무 협상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그 팩트 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그 협상안을 협상안이 있죠.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뭐 자동차 관세는 25%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하고 서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좀 안 된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사실은 자동차 관세를 확실하게 15%로 인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얼마를 사오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흔히 말해서 이제 관세 협약에서 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무 협상들이 뭐 차곡차곡 아마 진행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또 급하게 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잘 해소가 되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협상을 하면은 문서로 만들고 이걸 명문화하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 명문화 같은 걸 거부하는 겁니까? 이거는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협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양측에서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파이가 100이 있는데 미국이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국이 50% 가져가느냐 아니면 미국이 60% 가져가느냐 한국이 40%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조약 체결은 아니고 사실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파이를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파이를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명문화를 하는 순간 내가 가질 파이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이 협상을 우리나라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EU, 다른 나라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인을 하면은 이 사인이 다른 나라의 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사인이 나온 것들은 미국이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도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명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명시적으로 필요한 분야고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흔히 말해서 진전이 좀 빠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EU, 한국이 다 익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차이가 이번에 MOU 체결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미국이 급하게 원하는 원자력, 조선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른 진행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EU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히 말해서 명문화하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조선과 원전에 밀려서 철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못했습니다. 50% 관세율, 이 폭탄 관세가 여전한 상황인데 일단 수출이 급감했다면서요?
사실 7월 수출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26%, 대미 수출이 한 26%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흔히 말해서 쿼타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철강 역시 미국의 어떤 제조업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철강 분야에 이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국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들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에서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 분야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협상단을 꾸릴 때도 어떤 일정 부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예를 들어 원자력, 조선 이런 부분 가능한 부분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부분들. 사실 일본이라든지 EU 역시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고 미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자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분야보다는 협상이 되는 분야 쪽으로 집중해서 경제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US 스틸을 포함해서 미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내 수요를 다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 커버는 못 하겠는데 이제 이것을 육성하지 않으면 제조업 육성 자체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해라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현대제철하고 이제 포스코가 같이 가서 철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국내 기업이 가면은 국내 기업과 잘 맞는, 국내 기업의 상품과 잘 맞는 철강 기업 역시 가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내 공급망 내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에 있는 미국 기업만 가지고는 미래에 있을 제조업 수요를 못 맞추겠지만 이제 철강 산업 역시 미국의 이전을 통해서 일정 부분 미국 내에서 철강을 공급하는 이런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이번 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잖아요. 그런데 재계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가 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이유였겠지만 여기서 그렇다면 이 철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EU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철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쪽에서는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괜히 이것을 협상 카드로 들고 가는 순간에 이제 다른 쪽에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쪽에서 피해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포스코를 굳이 데려갈 필요가 사실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해서 이제 외교 사절단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인적 구성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미국에 굉장히 압력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완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협상 사절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이런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상대방이 조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많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 쪽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나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인도, 모디 총리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던 것들,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들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50% 보복성 관세,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크게 뭐 두 가지 배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또 수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것을 러시아 걸 받아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일종의 마진 거래까지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되게 의혹이 많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도 입장에서는 원유를 싼 가격에 사서 자국 내 수입도 하고 조금 비싸게 팔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뭐 세계 관계, 예,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그다음 뭐 북한 관계 같은 것들을 협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거 마무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미국의 협상에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 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인도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또 네네네. 협조적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 같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내수가 강한 국가인데다가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농산물에 어떤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디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자라면 인도의 국내 이슈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러시아 정책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관세 정책이 나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여러 차례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모디 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수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 자체가 그렇게 인도 GDP를 계산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측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말해서 이제 농수산물 같은 흔히 말해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들의 정치적인 역량 같은 것들, 그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또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좀 있는 이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수출 시장을, 특히나 농산물 시장 같은 것들을 열었을 때 정치적 파급이 혹은 경제적 파급 같은 것들이 예측보다 훨씬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디 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네네. 되거든요. 이게 원유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 원유가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암시장이 아닌 정상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은 압박의 명분이 또 미국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겼잖아요. 이게 내정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계 원두, 커피 원두 가격이 막 급하게 오르고 있는 이런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50% 관세,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섬유라든지 굉장히 소매품이거든요. 네. 인도 이 소매품들의 특성은 굉장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만든다라는 예, 특징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인도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많이 붙게 되면은 인도 내에 이런 소매업 같은 것들, 흔히 말해 소매업은 아니지만 소매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는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또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서는 인도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좀 이전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예. 이들 나라들에 또 이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출한 품목 자체가 경공업 제품, 흔히 말하는 이제 네. 경공업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물류망 자체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충격 자체는 아까 원자재, 커피 같은 예. 농산물이라든지 밀, 이런 원유 이런 것들 수출하는 거와는 좀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엔비디아는 미국 주식을 가늠하는, 미국의 네네네. AI 시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측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내느냐가 미래 AI 시장의 전망을 가늠하는 가장 큰 지표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보다 높게 예상보다 예상보다 높게, 그러니까 예상 실적보다 높게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작게 되면은 사실 AI 시장의 어떤 뭐 빠른 성장이 우리 큰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가의 상승을 돋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상승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매출 자체는 뭐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날 정도로 56%가량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늘어났는데 예측보다는 이 성장 속도가 그러니까 예측의 어떤 초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장이 끝난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돼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러니까 예상을 얼마 넘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안 올랐다, 안 발표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실망을 준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품론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좀 어렵겠어요, 이러면?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AI 시장이 조금 이상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오픈 AI에서 사실 거품론을 주창하는 이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 자체가 좀 과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AI 경제의 좀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제조업 경제는 원가 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나와도 가격 경쟁을 통해서 뭐 마켓시어가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어떤 기업은 50%, 어떤 기업은 30%, 20%, 10% 이렇게 나눠 먹는 구조가 가능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AI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래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자가 되는 기업들이 몇몇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과잉 투자 논란이라든지 거품 논란이 좀 따라붙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지만 이거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기 측에서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열매라는 것이 한 명한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잉 투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통위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예상대로 동결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결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9월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강한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지금 환율이 약간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 인센티브 같은 것을 압박 모티베이션을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선제적으로 금리 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내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가지고 외환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또 해결이 안 된 상태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지역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발행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 역시 해결이 안 된 상태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고 부동산 시장, 관세 시장,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한 9시 50분 전에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집중호우에 물에 잠겼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햇빛을 봤습니다. 정부는 암각화 보존을 위해 하류댐 수문을 옮겨 설치하기로 했는데 담수량이 감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식수가 선결 과제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대 암각화.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폭우로 완전히 침수됐다가 36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문이 없는 하류 사연댐 수위가 오르면서 하천물도 불어났고 결국 물에 잠긴 겁니다. 정부는 폭우 때마다 침수로 훼손되는 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문을 설치하고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연댐에 있는 이 반구대 암각화를 마음껏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중에 계획을 확정하고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연댐 수위가 낮아지면 하루 5만 톤 정도 되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점. 울산시는 경북 청도 우문댐 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구시는 우문댐 대신 안동댐에서 물을 받고 울산시는 우문댐에서 물을 받는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식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은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해 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식수를 보완할 수 있게 우문댐의 맑은 물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울산 시민의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암각화 보호를 위한 댐 수문 설치와 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추는 대신 식수원 확보라는 상충하는 두 문제를 풀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던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내륙은 이틀째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다만 체감 온도는 25도로 웃돌며 열대야 수준을 보였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욱 빠르게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제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서울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시기상 가을의 시작인 9월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 등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9도, 대전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휴일까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휴일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